네, 돌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스트 730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세혁입니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많은 역사가 쓰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가 6,9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오늘 코스피가 거의 5%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 역시도 1.7% 나란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대단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장인투자클럽 주식장인의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식장인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이창대 대표님 입장에서는 오늘 저희의 만남, 사실 저는 주식 얘기도 좋지만 이제 구독자 이제 34만의 또 유튜버 대표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네. 초보 유튜버고 이제 시작한 입장에서 좀 조언 같은 것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양으로 밀어붙일까, 좀 질로 밀어붙일까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좀 뜸해지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어떤 내가 이제 신뢰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데 보통 이제 퀄리티를 신경 쓰다 보면 보통 이제 이쪽 계통 일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쏙 숨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꾸준하게 자기 생각을 뭐 틀렸으면 뭐 틀렸다고 인정하고 또 다음 거를 이제 한다든지 생각보다 대중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그럽습니다. 너그럽다. 네, 너그러우세요. 사람인데 틀릴 수도 있죠. 어떻게 다 맞추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도 딱 인정을 하고 나의 이제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점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황을 볼 때 제 기준이 있고 종목을 볼 때나 발굴할 때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항상 초보 투자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요 정도는 하루면 제가 알려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다 알려드릴 자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신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또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수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다들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찍다 보니까 또 시장이 좋기도 하고 뭐 얘기한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더 많이 또 구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솔직히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벌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벌어준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시장을 맞출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으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잘해서 벌었다는 생각. 이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걸 항상 말씀드리니까 구독자분들도 딱 이 사람은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될까 거리를 두고 이제 알려주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좀 확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좀 신격화 마케팅을 많이 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뭐 도처에 있습니다. 방송 하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시장 안 좋아지면 또 이제 속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뭐 내가 다 맞출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거는 좀 구독자가 34만이시잖아요. 저희는 227만은 아니지만 227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구독자의 추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장인을 사랑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뭐 일단 매일 올리는 것도 좀 있는 거 매일 같고. 꾸준하게. 네, 매일 올리는 것도 주말에도 그죠? 그렇죠. 미리 찍어 놓더라도 예. 업로드는 항상 되게끔 매일 저녁 6시 공휴일, 추석, 명절 이런 거 없이 그 약속을 딱 지키는. 예, 제가 딱 한 번 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2년 사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느라고 잠깐 이사할 때는 용서 줘야죠. 이사하는 날인데. 네, 명절이고 공휴일이고 연휴고 다 올렸는데 예. 이사하게 되면서 그날 딱 하루 못 구독자분이 좀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루는 봐주시더라고요. 하루는 네. 그리고 그런 게 좀 있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분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예. 네, 진행해주시는 분이 계속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휴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수금 다 비워놨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매일 할 것까지는 아닌데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 예. 저희도 7시 반 딱 정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너무 대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솔직히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구독자분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상을 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냥 가지 않을까지 이거 가지 당연히 가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근데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왜 이제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미국에서부터 이제 AI 붐이 뭐 워낙 뜨거운 거는 뭐 전문가고 개인이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솔직히 코스닥은 못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코스피가 잘 갈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시총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요 두 종목이 지금 현재도 너무 쌉니다. 너무 싸다. 지금 올라온 이 상황에서도 너무 싸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2년 전, 뭐 3년 전에도 SK하이닉스는 10배는 가도 싸다. 뭐 삼성전자는 5배를 가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무슨 사기꾼 아니냐, 뭐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근거가 없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근거는 나름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비싸냐 싸냐를 판단할 때 보통 PER이 낮으면 뭐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PER이라는 게 벌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5년 동안 이익을 낸 거를 합쳤더니 이런 추세로 5년을 벌면은 시가총액만큼 벌겠구나. 이게 이제 PER인데 그럼 10년 동안 시가총액만큼 버냐, 5년 동안 버냐, 3년 동안 버냐. 그럼 PER이 낮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는 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다는 뜻이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PER이 낮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 다르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훨씬 더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이게 PER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미 미래에 엄청 안 좋을 걸 예상하고 있어서 무너지는 건데 이걸 여기서 사버리면 싸다고 사면은 그냥 더 계속 무너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 재무적 성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기업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싸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이익을 남겨도 1000만 원 매출을 해서 100만 원 이익을 남기냐 아니면 500만 원 돈을 벌어 매출을 해서 100만 원 이익을 남기냐 다르잖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남기는 것보다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남기는 게 더 뛰어난 이익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익 구조가 뛰어난 기업들, 그래서 뭐 이익 구조가 예를 들어서 한 50%가 된다. 그럼 PER을 저는 한 20배, 30배 이렇게 프리미엄을 줘도 싸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0%, 순이익률이 50%다. PER도 한 40배 정도 되면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한 10%, 뭐 순이익률이 5% 나와요. 근데 PER이 10배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또 어떤 측면에서 비싸다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꿈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영업이익률 70%가 나왔습니다. 예, 72%. 예. 그리고 순이익률도 60%를 이제 보니까 사실 이러면은 PER 저는 40배 단위가 나와도 비싼 건 아니다고 보는데 지금 PER이 4배, 뭐 3점 몇 배. 선행 PBR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행 PER.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1년에서 2년은 특히 올해를 예측하는 건 엄청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벗어날 수는 있어도. 그러면은 뭐 PER 4배, 5배 아래를 보는 건데 그게 갑자기 뭐 20배로 나온다 PER이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비껴가야 10배. 그런데 지금 순이익률이 뭐 60%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만약에 예상대로라면 뭐 10배를 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10배를 무조건 갑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비싸서 이제는 못 갑니다라는 게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그렇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뭐 8천에서 10,000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말부터 조금씩 나왔던 얘기가 세린 매입이 나오고 네. 그리고 5월에 어떤 불확실한 어떤 장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뭐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가 있어 또 연준 의장 교체 등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일단은 많이 올랐고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라는 시장 공포 지수 얘기하는데 이제 코스피에도 이런 이 변동성 지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 전쟁이 터지고 이 3월 초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을 때 그때 80 올랐고 최근에 이제 40대까지 빠졌는데 이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확인해 보니까 56대까지 55.87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도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언제고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는 항상 좀 빠질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꺾일지 이 정도 가서 올라가서 꺾일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어느 정도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를 제시하는 게 금리 추이를 보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금리 추이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랑 피터 린치인데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작가로서도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코스톨라니 달걀이라고 해서 뭐 그렇죠. 금리나 경기 사이클 그리고 산책하는 게 이론 통해서도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은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에 좀 더 추종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어떻게 증시가 그렇게 오를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경기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주식시장은 그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네. 좀 제시를 드려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네. 사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네.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경을 좀 덜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관세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확률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연준에서 딱 우리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거나 네. 이렇게 딱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을 조금 더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시장이 여전히 좋고 좋을 거라고 보지만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물론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사로 남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케빈 워시가 또 매파적인 인물로도 평가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왔을 때 이 금리 정책이나 유동성 정책이 완전히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보고 나서 시장이 아마 반응을 할 건데 네. 그 다음에 적극성을 더 띨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전환할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월 달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겁먹지 않고 투자해 놓은 분들이 성과를 내는 구간이지 지금 들어가서 새롭게 돈을 벌려고 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네요. 네, 그건 다른 얘기라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신규로 진입은 5월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그 5, 60달러 선이었던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크게 출렁이면서 지금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최근 나온 이슈로 보면 트럼프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들을 내보내겠다라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5월부터 증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유가의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막 크게 빠진 오히려 좀 오늘 좀 오른 흐름이 보여서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금리를 움직이는 그 필수 조건, 그러니까 핵심 명분이 있고 보조 명분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핵심 명분은 큰일 났다가 돼야 돼요. 큰일 났다. 네. 그리고 보조 명분은 괜찮아가 이제 보조 명분이고요. 이걸 이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랑 경기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큰일 났냐, 경기가 큰일 났냐, 둘 중에 더 큰일 난 걸 해결하기 위한 금리 정책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큰일 났다.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가 더 심각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실업률 터져나오고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 뭐 역성장한다. 이러면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훨씬 더 심각하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자. 돈을 풀자. 이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놔줘야 되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과연 심각한 수준인가? 일단 이거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심각한 걸로 가는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 이제 마무리가 돼주면 그럼 이제 괜찮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때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말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좀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이란이 몇 번이나 협상안을 제출했는데도 거부하고. 예. 트럼프 스탠스가 딱 이거죠. 니네 숙제검사 내줄 테니까 제출해? 숙제검사였는데 틀렸잖아. 이렇게 써오지 말랬지. 다시 써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관세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네네. 관세 때도 니네 이거 숙제검사 똑바로 안 해오면 바로 관세 40% 50% 때린다. 그거 딱 보자. 어디 협상 테이블 왔는데 숙제한 거 보자.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관세 다시 낮춰줄게. 이 구조가 그냥 똑같이 반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란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 말씀해주신 거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UAE도 이제 좀 나오면서 오펙에서 증산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튄 거잖아요. 근데 공급 충격으로 오는 거는 장기화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냥 나 화해하겠다 말만 하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경기는 불경기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부터 경기 좋아지게 만들 거야 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전쟁은 그냥 그래 이란 요 정도면 됐어. 그냥 우리 화해하자. 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되고 그냥 바로 상황 종료되는 관세 때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물가 상승을. 네. 물가 상승과 물가 상승은. 그런데 만약에 불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을 떠나버리면 당장의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당연히 전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유가나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지만 연준이 여기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걸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지 인하 스탠스는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관세 때도 똑같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돼가지고 불경기를 불러오면 트럼프가 그거는 가만히 있진 또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전쟁이 또 이제
굉장히 좀 격화되면서 뭐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로 가서 막 유가나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면 또 다른 얘기지만 현재 스탠스 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가도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조가 아예 깨진 것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고요. 이제 벌써 이제 7시 50분입니다. NTX 흐름 좀 보겠습니다. 괴리율 어떤 상위 종목들 눈에 띄는 게 뭐 현대차증권, 한국항공우주, LS, SK가스 등등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번 좀 살펴보자면 네. 제일 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증권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일 1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현대차증권뿐만이 아니라 삼성증권도 오늘 정말 높은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계속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이 좋으면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좋게 되면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게 이제 증권주인데 시장으로 손님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그렇죠. 뭐 장사가 안 될 수가 없고 심지어 뭐 시장을 오픈하는 시간도 자꾸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시간 더 늘려줄게, 애프터마켓도 만들어줄게 하면서 지금 우리도 계속 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멈춰 있어야 되는데 3시 반부터 좀 쉬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증권주들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제 증권의 체질 구조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오를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럼 증권주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게 한국항공우주는 왜 이렇게 올랐나 모르겠네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LS, SK가스, 뭐 전력기기 오늘 뭐 워낙 장중에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력기기가 참 좋네요. 최근의 흐름들이. 네, 사실 이제 전력인프라, 뭐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은 이게 과연 신규 진입으로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 다들 느끼시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진입해 있다라고 하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렉이나 LS일렉트릭 같은 3대장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잘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살짝 쉴 때 이제 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그리고 뭐 산일전기 그리고 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AI 산업 안에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AI 쪽에 이제 수급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 통신망 쪽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통신망 쪽까지 이제 간다라고 해서 통신망을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AI 인프라를 사야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마저도 그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쭉 가져가는 시간대지 저는 앞으로 올라갈 거를 좀 미리 밑작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올라간 걸 따라잡을 거면 차라리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몇몇 이제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뷰노 급락했다던데 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뷰노가 19%대 좀 하락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뭐 거의 10% 넘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뷰노 같은 기업은 원래도 이제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을 좀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데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성도 크고 지금 뭐 2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20% 빠지는 게 사실 뭐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빠지진 않겠지만 좀 모호한 상황으로도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빠진다거나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심각하게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시총 낮은 기업들은
하지 않는 걸 좀 권장드려요. 그럼 시총 뭐 높고 낮고의 기준은 어느 선으로 잡으면 좋아요? 1조 뭐 이 정도로 잡으면 좋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1조 넘어가는 걸 말씀드리는데 5천억 아래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금액을 많이 투여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시총이 뭐 2천억대다 이러면은 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노려볼까? 뭐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요 네. 정도지 좀 용돈 벌어 커피값 벌어볼까지 이게 뭐 엄청 이걸로 막 큰 돈을 벌겠다 막 1억 뭐 몇 억 넣어가지고 몇십억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심지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시총이 낮더라도 실적 전망이 좋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고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시장에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시장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셔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